398페이지 자기 주식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자기 주식.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채를 공부하면서 자기 사채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자기 사채. 자, 자기 사채는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사채가 상환된 것으로 회계 처리했어요. 지가 저한테 돈을 꿔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채는 상환한 것이다. 그런데 자기 주식은 자기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주식이에요. 자, 원칙적으로 사채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봐야 맞겠죠. 자본금을 상환한 거겠죠. 자, 자기 사채는 사채를 상환한 것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럼 자기 주식은 자본금을 감소시킨 것으로 회계 처리해야 논리적으로 맞아요. 또 자기가 자기한테 투자했다.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자기 주식이다. 그러면 주식을 상환한 것이다. 내지는 자본금을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자본을 공부하면서 법정 자본주의에 어떻게 했어요? 그 자본금을 함부로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요새 신문지상에 보면 많은 기업들이 자기 주식의 취득을 결의를 했다 해가지고 자기 주식을 많이 사는 것을 봤을 거예요. 자, 그런 회사들이 자기 주식 살래 했을 때 바로 그냥 무조건 자본금을 감소 처리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 왜? 법에서 우리가 자본금 하면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적어도 그게 지켜져야 돼. 지켜져. 그래서 자기 주식에 대해서는 보시면은 한번 읽어봐요. 398페이지 보면은 자, 자기 주식이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 중 매입 또는 증여 등을 통해서 발행 회사가 취득해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주식이다. 그래서 아직 공식적으로 소각하지 않은 상태의 주식을 말한다. 상법에서 자기 주식의 취득이 자본 충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이 자기 주식 취득이 자본 충실의 원칙에 위배되니까 일단은 취득하는 것 자체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현재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자기 주식을 샀을 때 그 자본 충실의 원칙 때문에 일단은 그냥 자기 주식으로 회계 처리하게 하고 있어요. 그냥 자본을 바로 감소시킨 게 아니라 일단은 그냥 자기 주식으로 처리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자본의 감소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만 자본금을 줄이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한 것처럼 그냥 자기 주식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득시, 매각시 어쩌고 쭉 나오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399페이지에 자기 주식의 회계 처리 이쪽을 먼저 우리가 보고 난 다음에 이론적으로 살펴보죠. 자, 예제 5번. 다음은 송산의 주주지분 및 자기주식 거래내역이다. 회계 처리해봐라. 1번. 주주지분에서 2001년 초에 보통주자본금이 50만원. 주식 발행 초과금, 이익잉여금 그렇게 있었대요. 자, 2번. 자기 주식 10주를 주당 7,000원에 취득했다. 자, 주식을 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1번에서 자기 주식을 샀다. 그러면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일단 돈이 나갔죠. 현금 얼마가 나갔어요? 현금이 한 주당 7,000원에 10주 샀네요. 7만원이 나갔어요. 자, 나가면서 뭘 사왔어요? 자기 주식을 샀죠. 그럼 여기다가 차면에 그냥 자기 주식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냥 취득할 때 자기 주식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 하시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지금 자기 주식을 어쨌든 우리가 분결하다 보니까 차변에 있어요. 차변. 차변에 있다 보니까 얘는 지금 현재 뭐예요? 사실은 자산이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자산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자본금은 여기 있고요. 지금 자산은 자기 주식 여기 있어요. 예를 들어 50만 원이 주식이 발행 주식이 있었다. 자본금이. 내가 50만 원치 샀다. 다시 사면 어떻게 돼요? 50만 원 이렇게 들어가. 근데 사실은 어떻게 돼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주식을 발행했을 때 여기 들어가는 거 그 주식을 다시 샀다 해서 차변에다가 이렇게 지금 회계 처리가 되면은 서로 상계 처리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걸 상계 처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어 다 샀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변에 50만 원, 대변에 50만 원 이렇게 기재가 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회계 처리했을 때.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더란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없는데 이것을 자산, 지금 차변 쪽에 놨으니까 자산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데 사실 이 자기 주식의 성격보다 내가 발행한 주식에서 사실은 차감을 해야 맞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자기 주식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 398페이지 1 취득시 보시면은, 자, 취득시 그 첫째 줄에 굵은 글씨만 보죠. 그 취득가액을 자본총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자. 자본총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자, 그래서 사실은 말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 자기 주식을 어디로 처리하느냐 하면은 자본조정에서 처리합니다. 자본조정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자본조정에 들어가려면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차변에 있는 친구가 대변으로 주소를 옮기려다 보니까 어떻게? 마이너스를 달고 가는 마이너스. 그래서 예를 들어 50만 원짜리 요렇게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1번이 요렇게 있다면 4번 자본조정에서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만 원치 샀다. 그러면 7만 원치 샀으니까 7만 원 표현해보자. 요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주식. 이렇게 표현을 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50만 원치 발행했는데 그 중에 7만 원 내가 대사온 거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자기 주식을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취득할 때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자기 주식은 취득 시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지금 차변이 있는데 어디로? 대변 자본조정으로 옮기면서 마이너스를 달고 간다. 자, 3번 지문을 보죠. 3번 지문. 자, 위 주식 중 두 주를 7,500원에 처분했네요. 자, 7,500원에 두 주 팔아먹었어요. 뭐가 들어왔어요? 차변에 현금 15,000원 들어왔겠네요. 자, 나는 뭘 팔아먹었나요? 자기 주식을 팔아먹었죠. 자기 주식. 자, 자기 주식을 팔아먹었어요. 몇 주? 두 주. 한 주 얼마짜리예요? 7,000원짜리. 그럼 14,000원짜리를 팔고 돈은 15,000원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1,000원의 이익이 발생했죠. 자, 누구하고 장사한 거예요, 지금? 내 주식을 사갔다. 그럼 뭐예요, 무조건? 주주죠, 주주. 어쨌든 내 주식을 파는 거 아니에요. 사간 사람은 주주란 말이에요. 주주가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쳐주고 사갔어요. 역시 어떻게?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지금 주식 거래에서 뭐가 생겼어요? 이익이 생겼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자본 잉여금으로 가는. 이익은 다 자본 잉여금, 손실은 자본 조정. 그리고 자기 주식 역시 자본 조정에 들어가는 친구다. 자, 네 번째, 위 자기 주식 중 두 주를 6,000원에 처분했네요. 자, 이제 두 주를 6,000원에 처분했다. 얼마? 현금이 12,000원 들어올 거야. 대변에 자기 주식이 얼마짜리예요? 14,000원짜리. 자, 이제는 14,000원짜리를 12,000원에 팔아먹었다. 역시 동일한 자본거래에서 발생된 이익이나 손실이 있을 때는 서로 상계 처리하자고 그랬죠. 자, 일단 이 손실이 얼마 발생했어요? 2,000원이 발생했죠. 상계 처리해야 돼요. 그럼 먼저 처분이익 상계 처리해요. 일단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 1,000원밖에 없죠, 상계 처리. 자, 상계 처리했는데도 1,000원이 모자라요. 자, 모자라는 건 바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자본 조정이 현재 남아있는 친구는 얘는 상계 처리가 됐고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만 남아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위 주식 중 두 주를 소각했다. 그래서 소각했다. 자, 소각했으니까 자, 자기 주식 빠져야죠. 얼마요? 역시 두 주니까 14,000원 빠졌어요. 자, 빠지고 난 다음에 자본금을 줄인 거죠. 그러니까 자본금이 줄였다. 자, 자본금이 액면이 얼마래요? 액면이 5,000원으로 기재돼 있죠. 두 주. 그러니까 얼마요? 10,000원이 없어졌다. 그런데 나는 이 10,000원 없었는데 돈이 얼마 들었다? 14,000원 들었다. 그러니까 4,000원이 손실이 난 거네요. 뭐 하면서? 자본금을 줄였죠. 그러니까 감자하면서 손실이 났다. 그래서 감자, 자, 손 이렇게 감자, 자, 손. 자, 요 상태에서 우리가 398페이지 취득시, 매각시, 소각시 한번 보죠. 자, 취득시 다시 한번 정리해요. 자, 자기 주식으로 처리하는데 어떻게 그 자기 주식을 굵은 것만 자본총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그래서 어디 자본 조정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자본 조정은 대변, 자기 주식이 현재 차변에 있으니까 어떻게 건너가면서 음수 달고 간다. 자, 매각이나 재발행 시 보니까 처분가액과 취득가액을 비교해서 비싸게 팔아먹었으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나오는 거고 싸게 팔아먹었으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 주식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이익은 다 자본 잉여금, 손실은 다 자본 조정이다. 자, 그렇게 처리하시고요. 자, 소각시를 보시면 소각시 역시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을 비교해서 내가 처음에 발행했을 때 액면하고 그러고 내가 자기 주식을 취득했을 때 그 취득가액하고 비교해서 취득가가 크면은 감자니까 소각이니까 취득가가 크면 어떻게 돼요? 감자차 손이 되겠죠. 작으면 반대면 감자차 이익이 될 거예요. 감자차 역시 남는 거면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이익이 생겼다 어디로? 자본잉여금 손실이 발생했다 자본 조정으로 간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400페이지 보시면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손해계 처리 방법 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놨어요. 자, 증자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게, 자, 액면가액을 초과해서 주식을 발행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고요. 자, 액면가액 미달로 발행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렇게 돼요. 그러나 역시 다 상계 처리예요. 자, 감자할 때 이익이 났다. 감자 차익, 손실이 났다. 감자차 손. 그러고요. 자기 주식 처분할 때 자기 주식 처분이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어쨌든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 자본 잉여금으로 가고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 자본 조정으로 가요. 자, 그리고 세 항목 다 어떻게? 상대편 계정 과목이 존재하고 있으면 다 상계 처리하는 거예요. 동시에 두 계정 과목에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항상 상계 처리한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자본잉여금이 나오고요. 자, 자본잉여금 아까 읽어봤죠? 자본잉여금. 자, 굵은 글씨만 봐요. 자본전입이나 결손보전 이외에는 써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절대 배당의 재원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자본잉여금의 종류 보니까 401페이지 주식발행 초과금 우리 다 살펴봤죠? 주식발행 초과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감자차익 살펴봤죠? 또 자기주식, 그 밑에 기타 자본잉여금에 보면 어때요? 자기주식 처분이익 이게 대표적인 거다. 다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가 분기하면서 다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 테마가 5절에 이익잉여금이 나와. 이익잉여금. 자, 이익잉여금이 뭐냐? 이익잉여금. 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월급을 받은 경우에 그걸 홀라당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항상 일정 부분을 저금을 해놔야 돼요. 자, 기업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을 우리가 당기순이익이라고 그러고요. 그 당기순이익 중에 쓰지 않고 회사에 남겨놓은 부분을 우리가 이익잉여금이라고 그래요. 이익 중에 이익잉여금. 자,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다 사용하지 않고 남겨놓은 부분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한다. 근데 회사에서 손실이 났는데 그걸 다 때우지 않고 현재 남아있는 건 뭐겠느냐. 그럼 그건 2월 결손금이라고 불러요. 2월 결손금. 자, 그래서 이익잉여금의 의의를 보죠. 이익잉여금.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저축한다. 저축. 그리고 맨 끝에 보면 그 줄에 적립한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이라고 한다. 그러고요. 자, 즉부터 읽어보죠. 이익잉여금이란 영업활동이나 재무활동 등 기업의 이익 창출 활동에 의해서 획득된 이익으로서 사회에 유출되거나 자본금 등에 대체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돼 있는, 남아있는, 유보돼 있는 이익의 누적분을 의미한다. 그래서 얘를 유보이익이라고도 한다. 유보이익.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라든지 경제신문을 보면 유보율이 뭐 몇천 %가 돼서 회사가 엄청나게 좋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들을 거예요. 주로 뭐 태광산업이라든지 태광산업 계열이 그렇죠. 태광산업 계열이 빚을 안 쓰기로 유명한 계열이죠. 자,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보통 뭐 유보율이 몇천 %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즉 이익은 남는데 다 홀라당 까먹은 게 아니고 계속 쌓아놓은 거다 이게요. 그래서 걔를 유보이익이라고도 한다. 유보이익.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익잉여금의 분류. 자, 그래서 이익잉여금의 분류를 보면 이익준비금이 있고 기타 법정적립금이 있고 임의적립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차기 2월 이익잉여금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요. 자, 이익잉여금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어디로 넘어가야 되느냐.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이 11장으로 넘어가서 결산 과정을 이해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익잉여금을 봐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결산 과정을 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에 걸쳐서 결산 과정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당기순이익 중에 쓰지 않고 나온 부분이 이익잉여금으로 넘어오는지, 즉 손익계산서에서 대차대조표로 넘어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돼요. 자, 그래서 11장 보시면 결산해가지고요. 자,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부분이 회계의 순환과정이다. 회계의 순환과정. 그래서 보니까 회계의 순환과정, 왜 순환과정이냐 봤더니 한번 읽어봐요. 437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거래나 경제적 사건의 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무제표가 작성되기까지 1년의 과정이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매년 똑같이 반복된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순환과정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그 순환과정 표를 보니까 거래가 발생됐다. 그럼 분개를 하고요. 그 분개한 내용을 원장에 옮겨 적고 그걸 전기라고 그랬죠. 자, 원장에 옮겨 적은 다음에 결산 예비 절차를 걸치고 결산 본 절차를 거쳐가지고 바로 비로소 재무제표가 작성된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이 매년 반복된다. 그래서 순환 과정이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산, 즉, 우리가 1년 동안 한 일을 장부를 마감하고 그 장부 마감을 통해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타의 재무제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결산을 마감하는데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절에서 결산의 의의와 절차에서 결산의 의의, 한 번 더 읽어보죠. 영어로는 클로징이래요. 클로징이 끝난다는 얘기겠죠. 자, 일정 기간, 즉 기간을 단위로서 장부를 정리 마감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절차다. 그래서 예비 절차, 본 절차, 재무제표, 작성 절차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결산 절차를 다시 보니까 결산 예비 절차 보니까 시산표 작성, 결산 정리사항은 분개, 정산표 작성. 그다음에 결산 본 절차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재무제표 작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우리가 자, 책을 보지 마시고 이제 저를 좀 잘 보시고 과정은 여러분들이 회계학을 공부하면서 딱 한 번만 들으면 돼요. 딱 한 번만 듣고 복습은 몇 번 해야 되겠죠. 더 이상은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없어요. 왜? 한 번만 들으면 딱 돼요.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 자,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실 뭐 하느냐? 자, 자산을 취득하고요. 상품 사다가 팔고, 취득해서 팔고, 써먹고, 계속 이런 과정만 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통 이제 거래가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뭘 했느냐. 자, 자산을 취득했다. 그럼 차변, 무슨 자산,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자산을 팔아먹었다. 그럼 대변에 무슨 자산이 나가고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그게 비싸게 팔아먹었느냐, 싸게 팔아먹었느냐. 그래서 장부가액보다 비싸게 팔았으면 이익이 발생하고 유형자산 처분이 싸게 팔았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서 차변이 발생하고요. 자, 어쨌든 자산의 취득과 처분 이런 활동이 1년 내내 이루어질 거예요. 보통 이제 그것을 우리가 거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거래가 발생되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통상적으로 거래가 발생되면 여러분들이 거래를 보자마자 즉시 분개를 했을 거예요. 자, 분개를 한 다음에 뭐예요? 분개를 한 다음에 원장이라는 장부에다가 옮겨 적죠. 원장이라는 장부에다 즉시 옮겨 적었어요. 야, 이거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했다. 어떻게 해요? 차변 단기매매 증권 대변에 현금 이런 식으로 계속 사고 팔고 하는 거를 1년 내내 거래가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 분개하고 그것을 그대로 원장에 옮겨 적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이진만 했어요. 자, 하고 여러분들이 1장부터 10장까지 1장부터 10장이 아니라 4장부터죠. 4장부터 10장까지 사이에서 자, 취득하는 분개는 쉬웠죠. 취득은 아주 쉬웠어요. 처분도
크게 어려운 게 없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4장부터 10장까지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자산의 평가 내지는 뭐 결산 붕괴, 감가상각, 대손상각, 뭐 기타 등등 이런 자산의 평가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을 거예요. 살펴봤죠? 사실 그러고 주로 살펴본 내용들이 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뭐 하냐? 요것만 하는 거예요. 사고 팔고 원장에다 옮겨 적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각 장에서 공부한 내용들은 요 결산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결산 과정에서 나오는데, 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고 팔고에 대해서 일단은 분기한 다음에 원장에 옮겨 적는 일까지만 해요. 자, 그러고 난 다음부터, 자, 이제 12월 31일 지나면서 경리과에서는 뭘 하느냐? 결산을 하기 시작해요. 결산. 왜? 이때는 결산을 못 하죠. 왜? 이 일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결산을 안 해요. 자, 그래서 12월 30일이 딱 지나면 이제 결산에 돌입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결산, 요때부터 결산 예비 절차를 시작합니다. 결산 예비 절차. 자, 예비 절차 중에 뭘 제일 먼저 하냐면 첫 번째 시산표를 작성. 자, 시산표가 뭐냐? 시산표. 시험 삼아 계산해서 작성하는 표가 시산표예요. 정말로. 그래서 한자로 쓰면 어떡하더라? 이게 시자 맞아요? 시산표. 영어로는 트라이얼 밸런스.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뭘 하려고? 결산하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 시험 삼아 한번 작성해서 계산해 보는 표가 시산표예요. 시산표.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산 예비 절차의 첫 번째 단계가 시산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거래가 발생됐으면 붕괴하고요. 붕괴한 내용을 즉시 뭐 했어요? 옮겨 적었죠. 원장에다 옮겨 적었어요. 자, 그럼 시산표는 뭐냐? 이 원장 내용을 그대로 또 옮겨 적는 거예요. 자, 이 원장들은 우리가 붕괴한 계정 과목 하나하나마다 다 장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다 총 계정, 각 계정 합친 거, 즉 총 계정 원장이에요. 각 붕괴한 계정 과목 하나하나마다 다 장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장부하면 어때요? 무지하게 많겠죠. 무지하게 많으니까. 자, 그 결과치만을 예를 들어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다. 그럼 차변에 얼마 들어갔고 대변에 얼마 나왔고 그래서 얼마 남아있어. 한 줄로 그 제목 붙이고 각 원장의 결과치만을 그냥 이 시산표에다 옮겨 적는 거예요. 시험 삼아 옮겨 적어봐서 내가 이때까지 한 것 중에 오류가 있나 없나 이걸 주로 밝힐 목적으로 시험 삼아 작성하는 표가 일단은 시산표다. 그런데 이 내용 역시 어떻게? 요 원장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거예요. 그대로. 자, 그래서 439페이지 보죠. 439페이지. 자, 결산 예비 절차의 첫 번째가 시산표. 자, 시산표 의의를 보죠. 시산표. 자, 회계의 자동 검증 기능인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대차평균, 즉 대변과 차변의 금액이 일치하는 원리에 따라서 회계 기간 중에 발생한 거래가 정확히 붕괴됐고 붕괴된 내용이 각 원장에 정확히 전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가 시산표예요. 자, 그래서 지금 원장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데요. 저쪽 433페이지, 432페이지로, 442페이지로 잠깐 가보시면은, 자, 거기 학계잔액 시산표 그렇게 돼 있는데요. 학계잔액 시산표. 시산표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 그냥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회계장부에서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다 회계장부를 그릴 때 어떻게? T계정을 그리죠. T계정 그립니다. 자, T계정을 그리는데, 자, 여기를 보세요. 시산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붕괴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요. 자, 그럼 저 원장이 우리가 붕괴한 계정 과목 하나하나마다 장부가 다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 현금, 이건 이렇게 좀 씁시다. 자, 현금 등가물이다. 그러면은 차변에 있는 거는 뭐예요?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의 차변에는 들어온 거죠. 대변은 나간 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차변 합계에는 돈이 들어온 거예요. 대변 합계는 다 나간 거예요. 어쨌든 그걸 그대로 갖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등가물 해서 쭉 해서 자산이 쭉 적힐 거예요. 자, 자산은 보시면은 차변이 커요, 대변이 커요.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자산은 항상 어디가 커?
차변이 커야 돼. 대변이 크면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 대변이 컸어. 예를 들어 차변은 제로인데 대변은 10,000원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 왜? 들어온 건 10,000원,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나간 게 10,000원이. 돈이 있어야 나가지. 말이 안 돼. 이건 회계 논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뒤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산하고 관련된 계정은 항상 어디가 크다? 차변이 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잔액도 역시 차변에 남을 거예요. 자, 부채하고 관련된 계정은 항상 어디가 커요? 각종 부채는 대변이 클 거예요. 그죠? 대변이 10만 원이면 차변이 10,000원 해서 총 부채 9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부채 및 자본 어디가 커요? 대변이 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부채하고 자본하고 관련된 계정 그대로 옮겨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용하고 관련된 계정. 자, 비용 어디예요? 항상 비용의 잔액 차변에 발생하죠. 대변의 잔액이 발생하면 돼야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회계 처리가 잘못된 거예요. 자, 어쨌든 비용 차변이 되고 자산 차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수익이 나오면 수익 어디에 항상 대변의 잔액. 자,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저 원장 제목 적고 차변 대변 금액 그대로 갖다 적는 거예요. 요게 시산돼요. 시산돼요. 자, 갖다 적어서 뭐 할 거냐? 1차적으로 보는 게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자산 계정인데 대변의 잔액이 있느냐? 부채나 자본 계정인데 대변이 아니라 차변에 있느냐?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자, 이런 걸 기본적인 회계 논리에 어긋나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거고요. 두 번째 확인하는 게 뭐냐? 어쨌든 차변의 합계하고 대변의 합계는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어쨌든 왜? 우리가 분기할 때 항상 차변 금액 이꼬로 대변 금액 이렇게 분기를 했어요. 그러면 항상 같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거하고 틀리다. 일치하지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어딘가 잘못된 게 있다. 그걸 찾아야 돼요. 돌아버리죠. 1년 내내 뒤져서 다 찾아야 돼. 이게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삽질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혹시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일단 찾아놓고 시작해야지. 예를 들어 과정이 쭉 여기까지 있는데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찾으면 어때요? 꼭지 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작하기 전에 일단 지금까지 러프하게 잘못된 게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 삼아 한번 보려고 하는 표가 뭐다? 시산표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험 삼아. 이게 시험 볼 때 시자죠. 시험 삼아 계산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가 시산표예요. 그런데 작성 원리는 어떻게 한다? 똑같이 옮겨 적는 거예요. 그래서 합계만을 옮겨 적었다. 그럼 차변 합계, 대변 합계 옮겨 적었다. 그러면 합계 시산표예요. 잔액만 옮겨 적었다 그러면 잔액 시산표요. 합계하고 잔액 다 옮겨 적었다 그러면 합계 잔액 시산표요. 이름 붙이긴 나름이에요. 합계, 차변 합계, 대변 합계 그대로 옮겨 적었다 그러면 합계 시산표. 합계만을 옮겨주면 합계 시산표, 합계와 잔액을 같이 옮기면 합계 잔액 시산표. 잔액만 옮겨 적으면 잔액 시산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일단은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다시 439페이지로 가셔서 자, 그럼 어떤 오류들이 있는지 보자. 그래서 두 번째 회계 순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와 오류의 정정 보죠. 첫 번째 분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분계할 때. 여기서 거래 분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 그러니까 지금 시산표에서 발견하는 건 요 이전 단계에서 잘못된 게 있느냐 그걸 일단 찾아내는 거예요. 자, 분계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 첫 번째 분계의 누락. 분계를 아예 안 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분계 시 대차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이 시산표에서도 역시 차변과 대변이 일치 할 거예요. 자, 세 번째 동일 거래를 이중으로 두 번 분계한 경우. 자, 위에 오류를 정정하는 방법. 자, 분계가 누락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되지. 하면 되는 거고요. 자, 분계 시 대차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치하게끔 다시 고치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 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번 빼버리면 되죠. 반대 분계에서. 자, 그 다음에 분계 단계에서는 그런 오류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총계정 원장에서 발생하는 오류. 자, 여기서 발생하는 오류가 뭐가 있느냐 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분계의 정기 누락 또는 오기. 자, 요 분계한 걸 원장에다 옮겨 적을 때 잘못 옮겨 적었든지 뺐든지, 그죠? 분계를 누락했든지, 정기를 누락했든지 아니면은 잘못 금액을 예를 들어 10만 원인데 10,000원 이렇게 기재했다든지. 자, 두 번째 동일 과목의 이중 정기, 두 번 정기했다는 얘기죠. 세 번째 금액의 합산시 계산체고. 자, 이제 원장이 1년 내내 하면 무지하게 길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 이제 합계할 때 틀릴 수가 있다. 자, 위 오류를 정정하는 방법. 자, 분계의 원장 정기 시 정기 오류는 해당 과목에서 수정한다. 따블로 한 거는 반대 분계에서 수정해서 없앤다. 계산차고는 다시 제대로 써주면 된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시산표는 요 시산표 전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를 이제 일단 찾아내는데, 그럼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시산표에서. 자, 시산표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정정 방법 보시면, 시산표상에서 발생하는 오류로는 원작 내용을 시산표로 전개할 때 발생하는 오류와 금액의 합산 시 계산착오에 오류를 들 수 있고, 이 경우 시산표상에서 직접 수정하면 된다. 시산표에서 발생하는 오류. 시산표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옮길 때 잘못 옮긴 거겠죠? 그죠?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여기서 옮길 때 잘못 적은 거, 보고하고, 뭐, 계산착오는 그때 수정하고. 자, 시산표에서, 첫 번째가 시산표에서 발생하는 오류고,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 다른 성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발견할 수 있는 거냐, 옮길 때 잘못한 거냐, 그거 구분한 거예요. 자, 시산표를 작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대변과 차변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 이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어딘가 잘못돼 있을 겨. 그거 뒤집는 거다. 그리고 차변의 부채, 자본 수익, 차변의 부채나 자본, 수익 계정이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자, 부채나 자본과 수익 계정의 잔액은 항상 어디에 위치해야 돼요? 그냥 대변이 주소지인 애들이에요. 항상 대변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금액이 차변에 있다든지 차변에 있을 놈이 대변에 있다든지 하는 경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오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는 뭐냐? 시산표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자, 객관식에는 상당히 자주 나는 오류죠. 자, 굵음을 치면 뭐예요? 동시에 차변과 대변에서 동시에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한 오류는 발견하지 못한다.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동일 금액으로 발생한 오류는 우리가 발견할 수 없대요. 자, 시산표를 우리가 작성하는 이유가 어떻게 해요? 이 두 개의 금액이 일치하느냐, 즉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했다 하는데, 똑같다면은 모르죠. 잘 맞게 하는 줄 알아요. 또, 자,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자, 자산이나 비용의 계정 잔액이 대변에 위치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그랬죠? 또 수익, 또 부채 자본이 차변에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만 발견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대변과 차변에서 동시에 동일한 금액의 오류가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발견할 수 없다. 자, 그래서 그 오류에 보면은 거래 전체의 기임 누락, 콜라당 다 빼먹었대요. 빼먹었는지 안 빼먹었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죠? 어쨌든 통째로 거래 하나를 뺐으면은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어때요? 일치할 거예요. 일치할 거니까 모른다는 얘기죠. 그 하나의 거래를 이중으로 분기한 경우 대변과 차변의 계정 과목을 서로 바꾸어 분기한 경우 차변 대변의 동일한 금액을 동시에 오게 한 경우. 하여튼 그런 친구들은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 그럼 한쪽에만 잘못됐을 때만 발견한다는 얘기예요. 시산표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 자, 그 다음에 예제 1번을 보면서 우리가 시산표에서 오류가 발견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할래? 오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분계를 열심히 연습하신 분들은 이 부분이 아주 쉬워요. 그런데 아이 쇼핑만 한 분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를 깨죠. 왜? 도저히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 대부분 말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분계를 잘 그려야 돼요. 1번 외상 매출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분계를 누락했대요. 분계를 빼먹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안 되지. 그죠? 분계해요. 그럼 차변 어떻게? 차변 현금 1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만 원 빼먹었으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죠. 두 번째, 상품 5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지급보험을 발행한 것으로 회계 처리했다. 자, 외상으로 매입했는데 왜 지급보험을 했어? 자,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회사에서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대금은 지급보험을 발행했다. 그럼 차변에 매입 얼마? 5만 원. 대변에 지급 5만 원.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근데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른 분계는 차변 매입 5만 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막판에 수정하는 거예요. 수정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매입 제대로 돼 있죠?
매입으로 해야 되는데 매입으로 돼 있어요. 차변은 별 문제 없어요. 자, 대변을 보니까 외상 매입금으로 해야 되는데 지급보험으로 해놨죠? 그럼 지급보험이 과대돼 있고 외상 매입금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지급보험 빼주고 외상 매입금 살려주는 거예요. 자, 차변, 지급보험 5만, 대변에 외상 매입금 5만.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는 이 분계가 바로 머릿속에서 두 개가 딱 되고 바로 이 정도는 바로 나와야 돼요. 그 정도까지 숙달이 돼야 돼요. 자, 회사에서는 지금 이렇게 했구나. 그런데 원래 제대로 했었더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잘못된 게 이거니까 요것만 가르쳐서 싹 하자. 이 정도까지 숙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초급회계를 계속 좀 반복해 주세요. 머릿속으로. 자, 세 번째, 토지취득시 현금으로 납부한 취득세를 세금과 공과계정으로 처리했대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차변에 어떻게 회계 처리했대요? 차변, 대변부터 할까요? 대변 현금 8만 원 나갔고요. 차변에는 세금과 공과 8만 원. 자, 근데 취득세는 뭘로 해야 돼요? 자산의 취득원가로 해야 되죠?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그 비용이나 부대 비용들은 다 자산의 취득원가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 8만 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토지는 달러가 있고 비용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세금과 공과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변에서 세금과 공과 빼주고요. 차변에다가는 토지를 살려줘야죠. 없으니까 그렇게 분개하는 거니까 차변에 토지 8만 원, 대변에 세금과 공과 8만 원 빼주는 회계 처리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외상 매입금 7만 6천 원 현금 지급 시 6만 7천 원으로 기재했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대? 차변에 대변에 현금 6만 7천 원, 차변에 외상 매입금 6만 7천 원 이렇게 했대요. 근데 얼마? 7만 6천 원 해야 되죠? 그럼 얼마씩 빠졌나? 8천 원씩 빠졌나요? 9천 원씩 빠졌나요? 그럼 9천 원씩 더해주면 되죠? 차변에 대변에 현금 9천 원, 차변에 외상 매입금 9천 원 더 빼주면 돼요. 이거 작게 한 경우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접대비 3만 원 현금으로 사용해서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대요. 자, 왜 접대비 많이 사용한 걸로 하면 감사해서 걸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는 대변에 현금 3만 원, 차변에 복리후생비 3만 원 요랬다는 얘기죠? 근데 복리후생비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변에서 복리후생비 빼주고요. 그 다음에 접대비를 차변에 살려주는 회계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비품 4만 원 현금으로 구입한 사실을 이중으로 분개했다. 그럼 두 번 했으니까 어떻게 한 번은 반대 분개해서 지워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차변에 현금 들어오고 대변에 비품 다시 없애주면 되고요. 자, 7번 이자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외상매출금의 회수죄로 규제됐다. 한번 해보죠. 자, 회사에서는 지금 이자 3만 5천 원을 받은 사실을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기재했다. 현금 3만 5천 원 받았다. 그런데 뭘 받은 거다? 외상매출금을 받았다.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는 거죠. 그죠? 아니요? 이자를 받은 거를 외상매출금 회수조로 기재했죠. 자, 그런데 원래 제대로 했었더라면 어떻게 돼요? 현금 3만 5천 원, 대변에 이자 수입.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외상매출금은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걸로 돼 있어요. 빠져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외상매출금 살려주면 돼요. 차변에 수정분계는 차변에 외상매출금 3만 5천 원, 대변에는 자, 이거는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이자 수익입니다 하고 만들어주면 되죠. 자, 요렇게 하는 게 수정분계, 수정분계. 이게 오류 수정분계가 돼요. 그래서 회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분계를 열심히 하신 분은 자, 지금 요 사실 이 오류 수정분계는 초급액에서 맛배기만 보여준 거예요. 맛배기. 지금 이거는 올해 잘못한 거, 올해 잘못한 거를 올해 발견해서 수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잘못한 건 내년에 가서 발견했을 땐 어떻게 할래? 그 이후에 발견했을 땐 어떻게 할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오류 수정하고 회계 변경에서 중급액에서 조금 깊숙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분은 거기 가면은 머리를 깨요. 왜? 분계를 3개를 다 알아야 돼. 처음에 어떻게 했고 제대로 했었더라면 그럼 제대로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다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분계가 안 되시는 분은 요 단계에 가면은 꼭지가 돌죠. 그죠? 왜? 분계도 외웠는데 이걸 어떻게 배울 거예요? 3개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계는 항상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자, 그래서 뭐
442페이지 가시면 시산표의 종류, 시점에 따른 분류, 뭐 수정전, 2월, 합계 전행보 했고요. 자, 시산표의 종류 보니까 수정전, 지금 만든 게 수정전이에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작성하는 게 2월 시산표, 다음 내년으로 넘길 때. 그러니까 언제 만들 거냐? 뭐 그 정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내용에 따른 분류는 뭐 그렇다. 아까 합계 전에 자네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자, 443페이지 보시면은 그 두 번째 줄 보시면은 굵은 글씨로 443페이지에 시산표 동식 해놓고 박스 하나 쳐놓고 자산 플러스 비용 이꼬로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수익 이렇게 써놨네요. 역시 엄청나게 중요한 공식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당연한 얘기지. 지금 다시 442페이지 시산표 양식을 보세요. 차변에 기재되는 놈은 뭐가 있어요? 잔액만 기준으로 봐요. 차변에 기재될 친구는 자산하고 비용이에요. 대변에 기재될 친구는 부채, 자본, 수익. 그게 합계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결론도 일치할 수밖에 없는 그걸 그냥 글로 써놓은 것 뿐이에요. 자, 예제 2번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줄 보세요. 를 채우라는데,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의 차변 합계가 58,000, 대변 합계가 42,000원이에요. 의미만 아시면 되죠? 지금 합계는 차변이 58,000, 즉 58,000이 들어왔고요. 나간 거는 42,000원 나갔대요. 그럼 남아있는 건 얼마예요? 16,000원 남아있죠? 그러니까 합계, 차변 합계에서 대변 합계를 떼가지고 기재하면 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죠? 그죠? 그럼 저기 매출 한번 볼까요? 매출은 어떻게 돼요? 지금 합계는 차변 합계 나오고 대변 합계는 안 나오고 잔액만 나왔네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매출은 수익이니까 항상 대변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188,000원이 있어야 8,000원 빼고 18만원 남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차변 빼기 대변 이거로 차대변이에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산수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해보시고요. 자, 우리가 결산 과정에 주로 이제 거래가 발생되면은 야를 갖다가 분기하고 그 다음에 원장에 옮겨 적고. 자, 그래서 예비 절차의 첫 번째 타자가 시산표를 작성. 자, 시험 삼아 작성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별다른 오류가 발생된 게 없더라.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해야 돼요? 즉 결산해야 되겠죠. 결산. 자, 그래서 시산표를 작성해서 차변과 대변 일치하고 앞에서 별다른 오류가 발생이 안 된다. 그럼 예비 절차의 두 번째 타자가 결산 정리사항의 분계다. 이걸 그냥 쓸 때는 결산 분계 이렇게 표현도 해요. 뭐 하자는 거예요? 분계하자는 거예요. 분계. 근데 이미 이 분계는 여러분들이 다 했죠. 안 했어요? 다 했어요. 자, 우리가 4장부터 한번 따져봐요. 4장. 자, 4장에선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인데 뭐 거기서는 별 중요한 게 없죠. 현금 및 현금 등가물. 거기서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야 뭐 분개할 거 없고. 아, 한 번 했네. 우리가 뭐 작성했죠? 은행 계정 조정표 작성했죠? 작성해가지고 틀린 부분을 어쩌니 저쩌니 뭐 저 당좌예금을 올려주든지 줄여주든지 어쩐 식으로 해서 정리했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부분이 발생되면 확정져 가지고 분개했죠. 그게 바로 결산 분개.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에 가서 우리가 주식 샀다, 채권 샀다, 취득시 분개하고 난 다음에 끝에 가서 뭐 했어요? 12월 31일 날 뭐 한다고? 분개했죠. 뭐 자산의 평가에 대해서 분개를 했죠. 유가증권의 기말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했죠? 뭘로 평가했어요? 공정가액으로 평가했죠? 즉 시가로 평가해서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다. 그럼 차변 단기매매증권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 2. 반대다. 그럼 대변 단기매매증권 차변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기억나요? 그거 했죠? 그걸 언제 하는 거예요? 요 시점에 하는 거예요.
시산표 작성한 후에 우리가 또 분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 또 우리가 예를 들어 유형자산이다 그럼 뭐 했어요? 1년 후에 감가상각했죠? 차변 감가상각, 비대변 감가상각 무게 이렇게 했죠. 그거 요때 하는 거예요. 또 수치채권, 외상매출금이나 뭐 받으러 내가 뭐 미수금 요거에 대해서도 뭐였어요? 대손상각했죠? 대손충당금을 적립했어요. 그래서 차변 대손상각비 대변 대손충당 언제? 요때 하는 거예요. 자, 그걸 그래서 요때 하는 게 주로 뭐냐 한번 444페이지 자, 결산정리상의 분계. 자, 결산정리상의 분계란 기말정리상의 분계라고도 한다. 자, 그래서 결산 과정에서 회계장부를 최종적으로 마감하기 이전에 자산과 부채의 기말평가,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계상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분계할 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다. 뭐 하는데? 자산과 부채의 기말평가, 수익이나 비용의 적절한 계상. 제대로 계상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상품 계정의 정리해서 보니까 뭐였어요? 기초상품 재고액을 매출원가로 보내고 단기 매입을 매출원가로 보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분계했죠? 생각나요? 재고자산에서 했죠? 그거 요때 하는 거예요. 요때. 자, 그 다음에 상품의 감모손실 또는 평가손실. 자, 우리가 없어진 부분, 감모 부분에 대해서 정리했죠? 평가손실 정리했죠? 그 부분도 역시 요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단기 매매 증권 평가했죠? 역시 요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치채권의 평가죠? 대손상각했죠?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 상각했죠? 무형자산 상각했다. 그 다음에 투자 주식의 평가에서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이나 뭐 지분법적인 투자 주식 이런 거 했죠? 그 다음에 투자 채권의 평가. 물론 여기서는 우리가 투자 채권에 대해서는 그냥 그 만기 보유 증권 비슷한 것만 했죠. 나머지는 매도 가능 증권은 중급액에서 하기로 했고요. 어쨌든 그 부분들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9번 가지금, 가수금, 현금 가부족 등을 정리하자. 이것도 저 4장하고 5장에서 다 했죠. 잡수익 정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결산 과정은 어때요? 4장부터 10장에 걸쳐서 취득시 분계, 기말, 결산 분계를 한꺼번에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뭐였어요? 이 분계죠. 기말 결산 정리사항의 분계가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은. 힘든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쭉 했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보니까 오류 수정. 아까 우리 해봤죠? 시산표에서 그게 오류 수정이에요. 그 다음에 11번 소모품 계정 정리 수익 비용에 의한 수익 비용 예산, 법인세 비용. 요거는 안 했어요. 안 해서 이제 우리가 요거만 하면은 사실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여기를 봐요. 자, 거래한 다음에 분계했죠. 옮겨 적었어요. 옮겨 적고 또 뭐 했어요? 시산표 요걸 그대로 옮겨 적어서 또 옮겨 적은 거예요. 시산표 만들고, 시산표 만든 다음에 또 뭐예요? 또 분계. 분계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옮겨 적는 거예요. 원장에다가 어쨌든 옮겨 적는 거예요. 어쨌든 다 옮겨 적는 거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4장부터 10장에 걸쳐서 안 했던 부분이 소모품비의 소모품 계정을 정리해가지고 그 부분 안 했는데요. 그 부분은 446페이지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거예요. 446페이지. 자, 소모품 계정은 사실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자, 소모품이 뭐예요? 보통 이제 전산 소모품 들어봤어요? 소모품이 뭐예요? 한 번 쓰면은 버리는 거예요. 한 번 쓰면 버리는 거. 그 금액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어요. 별로 안 돼. 그런데 왜 굳이 지금 앞에 나머지 결산정리사항은 다 생략하고 굳이 소모품 계정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느냐? 금액상으로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한데 내용상으로 무지하게 중요해요. 내용상으로.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면은 나머지 과정도 아주 스무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소모품은 사실은 사가지고 쓰면은 버리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뭐 A4지다. 그럼 A4지 한 박스 샀다. 요새 한 18,000원 해요. 자, 샀으면은 각 부서에서 갖다 쓰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요새 뭐 볼펜들 쓰죠. 볼펜 사왔어. 그걸 한 자루씩 갖고 가서 썼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그게 소모품이다. 그런데 왜 중요하느냐? 자, 우리가 소모품을 취득했을 때, 자,
금액은 적지만, 여기 보세요. 책을 보지 말고. 소모품, 하면 상품, 제품, 뭐예요? 자산이야, 뭐예요? 품자가 들어가냐, 물품, 뭐예요? 자산이죠. 일단은, 왜? 예를 들어, 볼펜을 사왔어. 썼어, 안 썼어요? 안 쓴 상태면 자산이에요, 비용이에요? 자산이지. 안 썼으니까. A4지 사왔어, 한 박스. 자산이에요, 뭐예요? 자산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모품을 사왔을 때 사실은 뭐예요? 자산이요, 자산. 그죠? 그런데 소모품이 예를 들어 한 10만 원치 샀다, 이게 10만 원. 근데 지금 뭐 삼성전자에서 10만 원치 소모품 사왔대. 자산 가치가 있나요? 물론 자산인데 그걸 옛날에 우리 뭐 코끼리 코에 비스켓이니 뭐 껌값이니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지금 삼성전자가 수익만 해도 몇십조가 나는데 1년에 이거 뭐 10만 원치 사왔다고 자산. 그 다음에 이걸 예를 들어 자산으로 샀다. 그러면 어떻게 분개돼? 차변. 현금 주고 사왔다. 대변에 현금 10만 원. 차변에 소모품. 자, 사왔는데 하루는 한 부서에서 A4지 한 박스 들고 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대변에 소모품, 차변에 소모품 B 이렇게 되겠죠? 비용으로 떨어야 되잖아. 비용. 그래가지고 한 10번 나눠서 분기한다. 그러면 종이값이 빠져야 안 빠져요? 종이값도 안 빠지죠. 왜? 분기한 다음에 뭐 해야 돼? 결제받고. 그럼 분기하는데 컴퓨터 쳐야죠? 전기세 들어가. 그럼 종이값 인쇄해야 돼. 그 다음에 결제받아야 돼. 과장 뭐 대리한테까지 받는 게 아니라 과장, 부장까지 받는다고 쳐봐. 그럼 그 시간이 엄청나죠. 그래 안 그래? 중요하지도 하나도 안 중요한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모품을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원래는 자산이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 비용으로 바로 떨자. 왜? 별로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금방 쓰면 다 없어질 부분이다 이거예요. 없어질 부분이니까 비용으로 바로 떨고 비용으로 바로 떠는 식으로 회계 처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산으로 할 수도 있고 비용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447페이지 예제 3번을 좀 봐요. 예제 3번. 자, 영동주는 기중에 20만 원의 소모품을 구입했다. 자, 일단 얘기해 보세요. 20만 원치 소모품을 샀다. 일단 자산으로 한번 처리해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차변에 소모품 20만 원, 현금 20만 원 이렇게 내줬을 거예요. 자, 20만 원치 샀는데 계속 읽어보죠. 자, 기말 현재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소모품은 8만 원어치가 있다. 자, 우리가 회계연도 중에 20만 원치 샀는데 12월 31일 보니까 아직도 안 써먹은 게 얼마? 8만 원. 그럼 나머지 12만 원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써먹었다는 얘기죠. 날라갔다는 얘기, 비용화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취득할 땐 이렇게 하는데 12월 31일 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금 남아있는 게 8만 원이다. 지금 장부에 소모품이 얼마 남아있어요? 20만 원 남아있죠? 그런데 얼마로 고쳐줘야 돼? 8만 원만 남아있는 걸로 맞춰줘야 돼요. 지금 보면은 자, 지금 20만 원을 샀으니까 소모품 계정은 이렇게 회계 처리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기말에 보니까 20만 원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얼마? 8만 원 남아있는 걸로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12만 원을 대변에서 빼줘야 되겠죠? 그래야 8만 원 남아있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잘 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대변에다가 소모품을 얼마를 빼줘? 12만 원을 빼주고 남아있는 건 얼마다? 8만 원이다. 자, 그럼 12만 원 썼다. 그러니까 쓴 건 뭐예요? 지금 이건 사용한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소모품 B다 12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20만 원 있었는데 12만 원 썼으니까 8만 원 남아 있는 걸로 되고요. 소모품 B에는 여기서 12만 원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결론은 소모품은 기말 현재 아직 사용하지 않은 거는 뭐예요? 자산. 산 것 중에 쓴 거는 비용이에요. 소모품 B. 이렇게. 그러니까 취득할 때 자산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기말에 어떻게? 요런 분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말에.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비용으로 떨었다. 야, 귀찮으니까 그냥 아예 다 쓴 걸로 하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차변, 바로 현금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차변에는 다 써버렸다.
얼마 안 되는데 자꾸 분개하기 귀찮다. 이렇게. 자, 그럼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소모품하고 소모품비. 자, 소모품비를 지금 20만 원 들었으니까 이렇게 돼. 자, 이렇게 돼 있고 기말 현재 왔다. 자, 20만 원치 다 썼나요? 아니지, 얼마나치 썼어요? 12만 원치 쓰고 남아있는 거는요? 8만 원. 그런데 이 상태에서 8만 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8만 원을 살려줘야 돼요. 지금 20만 원이 쓴 걸로 돼 있는데 이 중에 20만 원이 아니고 얼마 쓴 거예요? 12만 원만 쓴 거예요. 그럼 20만 원을 12만 원 남아있는 거 쓴 걸로 맞추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8만 원을 빼줘야 돼. 소모품 B에서 소모품 B를 20만 원 쓴 게 아니라 12만 원 썼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8만 원을 빼줘야 12만 원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 B 얼마? 8만 원을 빼줘야 되겠죠. 자, 8만 원을 빼주면 비로소 소모품 B가 올해 12만 원이구나 되고요. 자, 이 8만 원은 기말 현재 어떻게 남아있다 자산에 소모품 8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산으로 취득시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는 이런 분기가 이루어져야 되고 취득시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는 이런 분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지 여기를 보시면 자, 소모품 계정 얼마 남아 있어요? 8만 원 남아 있죠? 여기도 여기는 분결 안 했네. 옮겨 적으면 차변에 8만 원 남아 있죠? 자, 소모품기 B 계정을 보시면 어쨌든 얼마? 올해 12만 원. 여기도 보니까 20만 원 썼는데 8만 원 아니야. 그러니까 역시 12만 원 썼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는 꼭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회계 처리는 두 가지 여러 기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첫 단추를 어떻게 깼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단추를 어떻게 깰 거냐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외워서는 이게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걸 외워놓고 분결은 이게 생각나서 이걸 써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했고 이걸 했으면 소모품이 얼마가 됐어? 28만 원이 됐잖아. 그래 안 그래요? 2분결하고 기말이 2분결 했다 그러면 소모품이 얼마 돼? 28만 원 되고 여기 현금 20만 원, 소모품 8만 원 쓴 걸 다시 컴백 시킨 거예요. 비용을 줄인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외워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외워서 공부하시면 안 되고 이 자료 보고 자, 어쨌든 내가 자산 중에 쓴 거는 비용화 되는 거야. 안 쓴 거는 자산이야. 이렇게 돼. 자, 사용한 거는 비용, 사용하는 건 자산.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런 계정들이 지금 결산분기하기 전에는 지금 요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시산표에. 요 금액들이 합계가 들어가 있어요. 자산으로 했을 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비용으로 했을 땐 이렇게 시산표에 잔액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처리 방법이 달라진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수익과 비용의 이형을 공부하죠.